크리스탈 벨소리가 홀 안을 울렸다. 부드러운 색소폰의 목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섞이며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신선한 장미의 향이 공기를 채웠고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는 내바강에서 불어오는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미헬은 내 잔에 살짝 몸을 기울이며 내가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손이 샴페인이 담긴 플루트 글라스를 향해 미끄러져 가는 것을. 그가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우아한 손짓으로 잔을 바꿔치기 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그 잔을 그의 예전 직장 동료에게 건넸다. 오늘 우리 셋 중 누군가는 배신의 쓴맛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김서연, 38살. 서울에서 활동하는 재무 컨설턴트다. 나는 언제나 이성적이었다. 가계부를 엑셀로 정리하고 반년 전에 휴가를 계획하며 절대 약속에 늦지 않는 사람. 결혼 15년 차였다. 나는 진심으로 내가 운명이라는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줄 알았다. 남편 민재. 그 어떤 문도 그의 앞에서는 저절로 열렸다. 단단한 턱선, 무장 해제시키는 미소, 몸에 딱 맞는 수트, 그리고 투자자들이 수표책을 꺼내게 만드는 그 특유의 목소리. 그는 제로에서 시작해 병원 그룹을 일궈냈고 우리의 삶도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며 만들어냈다. 우리 딸 나혜, 12살. 나의 지성과 그의 매력을 모두 물려받은 아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높고 탁 트인 천장, 테라스엔 작은 정원까지. 민재는 항상 약속을 지켰고 삶의 리듬도 완벽하게 맞췄다. 일요일에는 반포의 브런치 카페에서 가족 식사를 하고 여름이면 서울 숲을 걷고 2월이면 기념일을 맞아 인제나 가평으로 떠나곤 했다. 올해 결혼 15주년을 맞아 민재는 특별한 무언가를 원했다. 강변에 있는 부티크 호텔의 최상층을 통째로 예약했고 파노라마 창 너머로는 펼쳐진 다리의 야경이 보였으며 샴페인 잔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초청된 색소폰 연주자. 손님은 많지 않았다. 가까운 가족, 사업 파트너, 그리고 서울에서 올라온 몇몇 친지들.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 위의 난초는 밀랍처럼 반짝였다. 창문 너머로는 베르가못과 강바람이 뒤섞인 향이 흘러들었다. 한편의 아트하우스 영화 같았다.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민재는 연설을 했다. 그에게서 말이 빠질 리 없었다. 그는 언제나 말의 마술사였다. 영원한 사랑, 우리가 함께 견뎌낸 2008년의 금융위기, 리모델링 공사, 위층의 누수까지 모두를 언급하며 잔을 들었다. 내게 윙크를 했고 마치 우리가 여전히 대학 시절의 연인이기라도 한 듯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이상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아직은 불안이라 부르긴 이르지만 확실한 정적. 그의 눈길 사이의 간극이 너무 길었다. 마치 뭔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눈빛. 그의 옆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다정한 목소리에 은빛 금발. 다리아라고 소개되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전 동료라고 했다. 처음 본 여자였고 그녀는 내게 다가와 오랜 친구인 듯 나를 껴안았다. 녹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딱 맞았고 향수는 자줏빛 안개처럼 무겁게 감돌았다. 겨울 바람이 그것을 흐트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민재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아는 사이라기엔 너무 가까웠다. 괜한 상상마 스스로 다그쳤다. 오늘은 너의 날이야. 망치지 마.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들이 굴욕적인 웃음을 주고받던 모습을. 민재가 그녀의 손목에서 부스러기를 털어주던 순간 그녀가 잔을 들이켜며
예의 바른 여자라면 짓지 않을 정도의 느린 미소를 짓는 모습. 그리고 그의 손을 보았다. 재킷 안으로 손을 넣으며 내 잔에 몸을 기울이는 모습.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게, 마치 냅킨을 고쳐 잡는 것처럼. 내가 보지 못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여전히 나를 바보라고 여겼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이 밤은 애초에 의도된 대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우리의 사랑을 위해 건배할 때 나는 내 눈으로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를 보고 있었다. 샴페인의 거품보다도 빨리. 그리고 우리는 아직 케이크도 자르지 않았다. 손님들이 꽃 장식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웃음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한 의료재단의 대표가 은퇴한 심장외과 의사와 잔을 부딪혔다. 모두가 민재를 사랑했다. 언제나 그랬듯. 사랑받을 만했으니까. 그는 매혹적인 사람이었다. 시선을 사로잡고 올바른 말을 고르며 모두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남자. 그런데 내게만은 달랐다.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다. 일정이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이야기들은 도중에 끊겼으며 입맞춤은 형식적인 인사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 혹은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오늘 밤 진실은 샹들리에와 꽃 장식 아래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나를 두렵게 하기보단 단호하게 만들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경고는 월요일에 울렸다. 민재는 또 늦게 돌아왔다. 이사회가 길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사무실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를 감싼 것은 정제된 정향과 바닐라 향. 내 것이 아닌 분명 다른 여자의 향수였다. 6시 이후엔 원칙적으로 일 안 하지 않았어. 나는 따뜻하게 든 접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런던에서 온 신규 투자자들이랑 회의였어. 시차 때문에 우리 6시가 걔넨 업무 시작이더라고. 겨우겨우 잡은 미팅이라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메모를 남겼다. 두 번째 징후는 그의 헬스백이었다. 가득 찬 가방 안엔 운동복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실크 셔츠, 갈색 브로그 슈즈, 운동화나 트레이닝복은 없었다. 헬스장에 여벌옷 가져다 놓는 건 언제부터였어.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갑자기 생기는 미팅에 대비하려고 여벌 챙겨놓는 거야. 거짓말은 매끈하게 연마된 거울처럼 반들거렸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여벌이 필요했던 적 없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나와 나애가 아침 식사로 오믈렛을 만들고 있었을 때 부엌 카운터에 있던 그의 휴대폰이 띵 소리를 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어제 밤을 잊을 수 없어.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다. 민재는 거의 커피포트를 쏟을 뻔하며 핸드폰을 낚아챘다. 누구야? 구매부의 민수야. 걔 맨날 감정 기복 심해서 그래. 어제 거래처랑 저녁이 별로였거든. 믿고 싶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내 남편은 술자리 다음 날 남자 동료한테 하트 이모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나는 사소한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화가 오면 방을 나가 받았다. 화요일이면 이상할 정도로 향수를 뿌렸다. 처음으로 서류 가방에 자물쇠를 채웠다. 나애조차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전화하면서 웃어? 정말로 대답하고 싶었다. 우리한테 웃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이 많아서 그래, 딸. 아빠는 바쁜 거야. 나는 질문을 삼켰고 의심을 숨겼으며 계속 사랑스러운 아내인 척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민재가 뭔가를 숨긴다면 나는 그 가면이 벗겨질 순간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그저 전 동료일 뿐이라며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닭고기를 자르며. 기념일 3 주전이었다. 다리아 김, 30일 병원에서 같이 일했었지. 나중에 사직하고 개인 클리닉으로 옮겼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네. 당신이 그런 사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우리가 진지해지기 전이었어. 최근에 SNS에서 연락 왔더라고. 다리아, 처음 듣는 이름.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발음은 지나치게 익숙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진 않는다. 겨우 기억나는 사람의 이름은 말이다. 기념일에 올 거야. 그는 말끝을 흐렸다. 단 몇 초, 하지만 나는 느꼈다. 내가 초대했을지도. 마침 서울에 있다고 해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비틀렸다. 그 주말, 그는 공급업체와 미팅이 있다며 나갔다. 나는 그의 사무실에 들렀다.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갔기 때문이다. 비서가 당황한 듯 말했다. 김서연님, 민재 부장님 오늘 재택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나는 웃으며 날짜를 착각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내 속을 파먹기 시작했다. 이틀 뒤 그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다. 회사 보안 지침이 바뀌었다며 설명했다. 또 하나의 매끄러운 거짓말. 그러고는 실수를 저질렀다. 저녁 식사 메뉴를 논의하던 중 민재는 말했다. 누가 그러는데 레몬 타르트 괜찮겠다더라. 누가? 그는 멈칫했다. 아, 레스토랑 쪽 셰프였나?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다리아는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함. 다리아가 아니었다. 다리, 짧고 다정하고 익숙한 호칭. SNS에서 우연히 찾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아직은 이르다. 대신 준비했다. 그 주말, 그가 또 공급업체를 만나러 간 사이 나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로그아웃하지 않았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한 파일을 찾았다. 주말 카렐리아 여행, 샤모제라 호수, 스파 리조트 2인용 룸. 날짜는 그가 모스크바 컨퍼런스에 간다고 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예약자 이름, 김민재, 김다리아.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실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내게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우리가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듯했다. 결혼 15주년을 맞아 누군가가 준비한 축하의 말과 샴페인, 플래시 세례 아래 그는 여전히 무대 위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아주 조용히 나를 무너뜨리는 대신 단단하게 만들었다. 기념일을 사흘 앞둔 날, 나는 민재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급히 고객에게 보낼 서류가 있었고 내 노트북이 멈췄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방 식탁 위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 외출했었다. 그저 메일만 보내고 나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받은 편지함에서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복용량 관련 리마인드. 보낸 사람은 30일 약국이라는 민간 약국. 내용은 건조했고 냉정한 의료 용어가 담겨 있었다. 합의된 대로 1회 투여 시 2.5ml 이하. 졸림, 의식 혼란, 방향 감각 상실 유발 가능. 일반 혈액 검사로는
검출 불가. 나는 3번을 읽었다.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이메일 날짜는 그가 가평에 있는 거래처를 만났다고 한 날이었다. 그보다 며칠 전에 메일도 있었다. 제목은 DK 주문 확인. 김다리야. DK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타르트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것. 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모든 내용을 USB에 복사했다. 세금 관련 문서를 위해 따로 마련해둔 USB였다. 그러고 나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텔레그램을 열었다. 그들의 대화가 남아있었다. 민재, 그녀는 디저트 전에 자리를 뜰 거야. 말만 시작하게 하면 돼. 다리야, 정말 괜찮은 거야? 민재, 그냥 반응을 늦춰줄 뿐이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옵션들을 논의하자. 옵션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나의 신변? 우리의 재산? 아니면 나애에 대한 양육권? 민재는 내 생명보험 가입 사실도 알고 있었다. 수혜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었다. 얼마나 오래 준비해온 걸까? 다리아는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까? 경찰에 전화할까 생각도 했다. 나애를 데리고 서울을 떠날까?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있었을까? 내 남편이 결혼기념일 날 내 잔에 무언가를 타려 한다고. 민재는 치밀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증거와 무대, 모든 이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무대가. 그래서 나는 준비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고 웃음을 리허설하며 오래된 USB를 포맷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시 담았다. 이메일, 스크린샷, 약국 내역, 호텔 예약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전달될 파일들이었다. 나는 그것을 클러치한 립스틱과 박하사탕 사이에 숨겼다. 또한 오래된 스마트폰에 숨겨진 카메라 앱을 설치했고 클러치 안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렌즈가 정확히 테이블을 향하게. 촬영된 영상은 바로 클라우드로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누가 휴대폰을 빼앗거나 삭제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그가 무엇을 타려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번엔 증거로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복수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정의감이었다. 그가 무너지는 얼굴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나에게 했던 모든 것, 나애를 속인 것, 우리 삶을 뒤흔든 것에 대해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15년 전 민재는 카렐리아의 키바치 폭포 앞에서 내게 청혼했다. 비에 젖어 머리가 눅눅해졌고 원피스는 몸에 달라붙었다. 그는 이끼 낀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언제나 너를 지킬게.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믿었다. 그는 내 성체였다. 그러나 그는 직접 그 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다. 기념일 하루 전 나는 우리의 웨딩 앨범을 꺼냈다. 옷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다. 몇 년간 펼쳐본 적 없었다.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웃는 얼굴과 맹세, 그리고 거짓을 바라보았다. 그 거짓은 오래전부터 내 발밑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춤추던 사진 위에 손가락을 댔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눈을 감은 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눈물은 슬픔의 결과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단단했다. 날카로웠다.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거울 앞에 섰다. 지쳐 보였지만 망가지지 않았다. 쇠처럼 단단해진 내 모습을 보며 입술을 열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그는 아직 몰랐다. 내가 모든 걸 알아챘다는 사실도,
USB를 행사장 전자장비실에 숨길 거라는 것도, 변호사와 이미 상의했다는 것도, 백업 파일이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그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 나는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와 결혼했던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념일 당일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깨어났다. 민재는 이미 없었다. 주방 식탁 위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저녁에 보자. 금색 옷 입어줘. Hearts. 나는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금색. 그래. 원한다면 빛나줄게. 네가 날 묻으려는 그 순간까지 눈부시게. 아침 식사를 대신해 노트북을 열었다. 백업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클라우드에 암호화된 파일, 오피스의 외장 하드디스크, 그리고 오후 10시 15분에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한 예약 메일. USB는 이미 작은 클러치 안에 있었고 전자장비실에도 하나를 미리 숨겨두었다. 변호사와는 이틀 전 통화했다. 그녀는 모든 세부사항을 알진 못했지만 내가 요청한 상황에는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하고 공동계좌를 동결하기로 약속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상태였다. 정오쯤 호텔에 도착했다. 홀은 이미 조명과 크리스털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고 창 너머 한강은 겨울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코디네이터에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직접 준비한 재생 목록을 건넸다. 민재가 만든 리스트는 이미 무시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몰래 음향 조정석으로 들어가 미리 설치된 노트북을 확인했다. USB는 프로젝터에 연결되어 있었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격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누군가 전원을 빼더라도 전자장비실에 숨긴 백업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무대에서 내려와 준비를 마쳤다. 클러치 안의 스마트폰은 이미 촬영을 시작하고 있었고 테이블에 걸쳐진 가방 끈 사이로 카메라는 우리 좌석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다. 오후 5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민재가 원하던 대로 금빛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허리를 감싸고 아래로는 물처럼 흐르는 디자인.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어 어깨 위로 흘러내리게 했다. 단정함과 우아함, 그리고 철저한 통제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홀로 들어섰을 때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사진사는 웃었고 누군가는 감탄사를 흘렸다. 민재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샴페인 잔을 들고 오래된 의대 동기들과 회사 이사 몇 명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뺨에 입을 맞췄다. 정말 멋져 보여. 당신도.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늑대는 항상 양의 옷을 완벽하게 입는다. 그는 내게 샴페인을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돌렸다. 다리아가 막 들어서고 있었다. 에메랄드빛 드레스, 단정한 업스타일 헤어, 마치 이날을 몇 주간 연습이라도 한 듯한 완벽한 외모.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는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그녀는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며 말했다. 그 향수, 달콤하고 무거운 그 냄새가 또다시 내 폐를 눌렀다. 다리아, 와줘서 정말 기뻐요. 나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심이었다. 왜냐하면 오늘 그녀는 내가 받기로 했던 것을 마시게 될 테니까. 저녁 7시가 지나자 연설이 시작되었다. 옥상의 조명이 반짝이고 서울의 야경이 배경이 되었다.
현악 사중주가 은은하게 흐르고 웃음소리가 테이블을 맴돌았다. 샴페인이 찬란하게 빛났고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민재를 관찰했다. 여느 때처럼 그는 우아했고 따뜻했고 마치 모든 이의 중심처럼 행동했다. 건배사를 하고 일화를 나누고 다리아의 손을 가볍게 스치며 웃었다. 누가 봐도 여동생이나 조수처럼 보였을 것이다. 공모자는커녕. 하지만 나는 다르게 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내가 잔을 들 때마다 그의 시선이 멈칫하는 걸. 그의 손이 재킷 주머니로 슬그머니 들어가는 걸. 2번, 3번, 그리고 결국 테이블 아래로 사라지는 손. 그는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건 특별히 냉각된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거. 그는 새로운 잔을 내밀었다. 거품은 다소 공격적으로 올라왔고 잔의 표면은 차가웠지만 김이 서리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잔을 받았다. 잠시 들고 있다가 천천히 다리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어머, 우리가 잔을 바꿨나 봐요. 저는 손잡이가 좀 더 얇은 걸로 마셔야 하거든요. 까다롭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에이, 너무하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잔을 내게 건네고 그가 건넨 잔을 받아 마셨다. 그 순간 누군가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배를 외쳤고 그는 고개를 돌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잔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그 잔을 입에 대고 마셨다. 그녀가 조금 전까지 들고 있던 잔. 복숭아 향과 거품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다리아는 잔을 높이 들고 민재와 건배한 후 절반가량을 단숨에 들이켰다. 민재는 그녀를 지켜봤다. 너무 집요하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있었다. 그의 모든 관심은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이후의 시간은 안개처럼 흘렀다. 핑거푸드, 또 다른 건배, 민재가 준비한 슬라이드쇼, 우리의 첫 원룸, 어린 나예가 한강공원에서 웃던 영상. 손님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쳤고 민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다리아는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었다. 나는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 이 불합리한 연출에 거의 감탄할 뻔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시간이 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잔을 들고 포크로 잔 끝을 가볍게 두드렸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민재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내가 무대에 오를 줄 몰랐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 제 마음은 벅찹니다. 약간의 숨을 고르고 말의 리듬을 조절했다. 제 남편은 항상 말했죠. 최고의 진실은 샴페인과 함께 나온다고. 웃음이 퍼졌다. 민재도 웃었다. 다리아의 손이 떨리듯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살짝 벌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미소가 멈췄다. 다리아가 조용히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다. 그녀는 급히 입을 막고 테이블을 붙잡으며 균형을 잃었다. 민재,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 멈췄고 색소폰 연주는 중단되었으며 주변은 숨조차 멎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뒤쪽 어딘가에서 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아는 휘청거렸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는 자리에서 튀어나가 그녀를 붙잡았다.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 급하게 손을 뻗었고 그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누구 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그가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려 있었다. 나는 여전히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이 마실 줄 알았던 바로 그 잔. 다리아는 마치 실이 끊긴 인형처럼 천천히 의자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홀 전체에 공포의 탄식이 번졌다. 큰 이모는 비명을 질렀고 웨이터는 쟁반을 떨어뜨렸다. 크리스털 잔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고 테이블 옆은 혼란에 빠졌다. 민재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외쳤다. 다리야, 자기야, 내 말 들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서서 그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공포와 당황함, 혼란스러움은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연기된 느낌이었다. 결국 누군가 움직였다. 민재의 병원 파트너였던 갈피린 박사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다. 그녀를 살피고는 말했다. 급성 반응입니다. 구급차를 부르세요. 나는 천천히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무대 옆 음향 장비실로 향했다. 테크니션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으신가요? 음악을 바꾸고 싶어서요. 소스만 바꿔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스위치를 돌렸다. 스크린이 깜빡이며 바뀌었다. 침묵. 첫 화면. 민재와 다리아가 키스하는 장면. 이어지는 건 약국과의 이메일, 텔레그램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 연회장에서 찍힌 영상. 민재가 포켓에서 작은 병을 꺼내고 조심스럽게 잔에 그것을 따르는 장면. 그 잔을 내게 건넸고 나는 다리아와 교환했다. 모두 방금 전의 일이었다. 홀 전체가 웅성거렸다. 비명 섞인 외침과 탄식이 터졌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세상에 그는 그녀를 죽이려 했어. 민재는 얼어붙었다. 스크린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못했다. 천천히 내 쪽을 바라보았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거예요. 나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증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고 제 변호사에게도 전달됐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전송될 겁니다. 나는 USB 하나를 꺼내 경찰에게 건넬 준비를 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비실에 숨겨둔 복사본과 동일한 것이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다해 억지로 웃으려 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다리아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 그럼 왜?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왜 그녀의 이름으로 그 약을 주문했죠? 그의 얼굴이 굳었다. 방금 전까지의 연기가 모두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가 무대 위에서 배우의 탈을 벗긴 듯한 표정.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다. 파란 불빛이 테라스를 가득 메우고 귓깬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 2명이 빠르게 들어왔다. 김소연 씨?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자료를 넘기고 싶어요. USB 안에 모든 대화, 이메일, 영상이 있어요. 클라우드 접속도 이미 전달했어요. 나는 침착하게 USB를 건넸고 경찰은 그것을 받아 수첩에 기록했다. 민재는 헛웃음을 지으며 한 발짝 물러났다. 말도 안 돼. 이건 오해야. 누가 봐도 알레르기 반응이잖아.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해했습니다. 김민재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민재는 머뭇거리다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세 발자국. 그 순간 또 다른 경찰이 그의 팔을 낚아채고 바닥에 눕혔다. 의자들이 쓰러졌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웨딩용 케이크 옆에 은색 주걱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색소폰 연주자는 악기를 입에 댄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민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얼굴은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표정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감정이 폭발하지도 승리감에 취하지도 않은 채 그냥 조용히 담담히 진실만이 홀 안을 채우고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형사들이 증거를 수거하는 동안 한 명의 수사관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성을 잃어요. 그런데 당신은 완벽하게 사건을 구축하셨네요. 나는 대답 대신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저에겐 준비할 시간이 15년이나 있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죠? 그에게는 살인미수, 사기,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연다면 추가 혐의도 가능할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말할 겁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지나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잔을 마셨다면 어땠을지 상상하지 못하겠죠.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홀 안이 텅 비었을 때 나는 혼자 남았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도록 내버려 두었고 폭풍이 지난 자리에 남은 정적 속에서 나는 그 자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래 강변에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테이블에 남겨진 마지막 잔을 집어들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였고 나는 그 잔을 높이 들었다. 살아남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맑은 맛, 복숭아, 독 없는 깨끗한 샴페인이었다. 단지 마지막 악장이었을 뿐. 며칠 후 언론은 광란 상태였다. 결혼기념일 만찬에서 아내가 남편의 살해 시도를 폭로하다.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기사들은 각기 다른 버전으로 나를 그려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악녀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정의의 화신이라고 불렀다. 나는 사흘째부터 기사를 읽지 않았다. 나에는 한 번도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든 걸 안다. 어느 저녁 그녀는 조용히 내 옆으로 와 팔을 감았다. 엄마, 남아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부수었다. 그 말은 민재의 배신보다도 다리아의 미소보다도 더 날카롭고 깊게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한강변의 아파트를 떠났다. 다시는 그 창문 밖으로 넌 사인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어릴 적 내가 살았던 동네인 양화진 근처로 이사했다. 새 아파트, 새 학교, 새로운 삶의 리듬.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생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동네 마트에 갈 때마다 여전히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반면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인사를 건네며 마주쳤다. 그들의 눈엔 내가 해낸 일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복수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지만 침묵이 치르게 될 대가는 훨씬 더 크다. 민재는 나를 그의 인생에서 지우려 했다. 그러나 그는 간과했다. 나는 단순히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목격자였고 무기였으며 마침내 진실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명확함을 위한 것이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한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다면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바라건대 앞으로도 알지 않기를. 그러나 언젠가 침묵과 스스로를 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